저는 좋은 상상력을 나누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역사책을 쓰는 남자 심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많이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가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대강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나쁜 리더 또 이렇게 또 딱 떠오르는 뭐 연산군 같은 아마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예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었을 때 그동안의 내 통념이 맞나? 아니면 틀렸나? 뭐 이런 정도 속에서 그래, 이런 리더는 이런 가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이러해서 실패했구나. 또 이런 리더는 이러이러한 것 속에서 뭐 약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또 이런 업적을 이뤄냈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그걸 다 갖추고 있어도 전혀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가장 좀 나쁜 현실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역사는 좀 복잡한데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주인공을 갖고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과정 속에서 좀 한계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좀 성찰의 거리들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리더, 나쁜 리더인데 일단 두 명씩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듯이 공민왕 대 정도전입니다. 사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공민왕도 그렇고 정도전도 그렇고, 한 명은 고려의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 왕으로서 무너지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초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안 풀리고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결국은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되니까 아, 공민왕은 나쁜 리더, 정도전은 좋은 리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가면 그건 위험한 거죠. 왜냐면 결과주의적인 거니까. 이 사람은 실패했으니까 나쁜 리더고 이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좋은 리더고,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좀 썼습니다. 공민왕을 그냥 리더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체성이 결여된 화려한 승부사. 딱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결국 실패했으니까 긍정적 얘기를 하진 않겠다라고 아마 염두가 되시긴 하겠지만 과정상 보면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둬요. 제2기간이 23년이고 그 기간 동안 숱한 어떤 투쟁 속에서 사실상 정치적 승부 자체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승리를 거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23년간 끊임없이 성공을 거뒀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쫙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틋한 거죠. 노력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노력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했고 승리도 거뒀는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나쁜 놈 할 때 그런 나쁜 리더라기보다는 안타깝고 이 사람은 왜 실패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공민왕 얘기하면 기황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또 굉장히 히트쳤던 드라마로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이 세운 중국의 그 당시 지배 왕조잖아요. 그 나라에 이렇게 라인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내 딸이나 내 여동생이 몽골의 관료와 결혼이라도 했으면, 아니면 이제 뭐 몽골 관료와 좀 친해지는 계기가 있어서 있으면 이제 하루아침에 딱 출세를 하는 구조.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비정상의 절정이 사실은 이제 기황후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불우한 집에서 태어나서 끌려가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나라 황제의 와이프가 됐고 실제로 아들까지 낳았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이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황후가 그렇게 출세하니까
기왕후의 남동생 이름이 기철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장악하고 고려라는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누나가 성공한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걸 성공이라 말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최고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 거니까 그거 대단하죠. 한데 그거를 악용해서 쉽게 말하면 완전 떵떵거리고 살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세도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1351년에 공민왕이 이제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고려 국왕이 본인이 왕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몽골에서 오랫동안 산 다음에 충성도가 입증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원나라로 끌려갔었던,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제 끌려갔다기보다 이제 간 거죠. 갔었던 고민왕이 발탁이 돼서 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본인이 한 10년 이상을 원나라에서 원의 황실에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어떤 우리나라 내 국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원나라에 잘 보여서 국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그냥 원나라 눈높이에 맞춰서 국가만 운영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출세한 삶을 사는 거죠. 나라 전체가 어찌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보장된 출세길을 따를 것이냐, 그게 아니면 이제 다른 길로 가서 뭔가 어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냐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히 알려진 얘기인지 모르고 다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 들어선다는 건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얘기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과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공민왕이 파견될 때 저쪽 중국 남부 어딘가에서 반란이 일어났더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 선택을 사실은 공민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측면이죠. 돌아와서 보니까 한 2, 3년 쫙 봤어요. 딱 봤더니 이 나라는 원나라와 라인을 가진 것들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엉망이구나. 특히 그 중에서 기철 일파, 아까 말했던 기왕후의 남동생 일파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심각하게 느껴요. 느끼다가 이제 어느 날 작은 연회자리 하나 마련합니다. 그래서 기철, 노책, 권겸 같이 당시 원나라와 라인을 갖고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모아놓고 작은 연회를 열고 밥숟가락 딱 뜨기 직전에 무장하고 있던 6, 70명의 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척살을 한 거죠. 그래서 맨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왕 죽일 거 밥은 좀 먹이고 죽이지 안 먹이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민왕이 정확히 안 거예요. 정확하게 이들을 도려내지 않고 고려 희망이 없다. 근데 공민왕이 뛰어난 측면은 뭐냐면 작용을 하면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적을 때리면 적도 나를 공격하는데 공민왕이 화려한 승부사라 부르는 건 뭐냐면 때린 다음에 올 걸 맞고 다시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철일파를 척살하고 바로 몇 시간 내로 새롭게 인사 조각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기철일파 라인의 사람들을 싹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원나라의 침공이죠. 왜냐면 원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공민왕을 그냥 죽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압록강 일대와 함경도 일대로 쳐들어가서 먼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요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압록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거기 먼저 넘어가서 요동 일대를 장악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이때 이제 사실은 원나라 침공 때문에 함경도 일대가 사실은 이제 쌍성총감부라고 중국의 원나라에 점령을 당했던 상태였는데 여기도 쳐들어가서 먼저 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척살하고 내가 요 정도인 것 같아 하면서 먼저 군대를 파견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원나라가 이런 봐라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원나라가 이게 완전 분노가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려가 세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대강 이렇게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요때 과정 중에도 인당이란 장군은 명령을 딱 듣고 바로 군대를 끌고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저쪽 동북면,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장군한테 명령하니까 안 넘어가요. 겁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수를 내서 다른 관료들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었던 쌍성총감부의 지도자였던 이자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용을 끌어내서 결국은 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보여주는 공민왕의 리더십은 굉장히 탁월해요.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이런 식의 스타일의 과정을 사실상 공민왕은 23년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걸로만 딱 잘라서 보면 공민왕은 굉장히 뛰어난 리더예요. 사건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 문제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딱 정리하는, 이게 되게 뛰어난 리더로 보이죠. 근데 이제 왜 실패했는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측근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나라와 라인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뭔가 모험적인 행동을 하려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란 게 이렇잖아요. 얘가 나를 굉장히 믿고 따르니까 저도 마음을 줘요. 근데 많이 주기 시작하면 상대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은 오만해지기 시작하죠. 뭐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막 불법도 저질러요. 근데 공민왕이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아끼다 보니까 그 불법도 용인해주고, 그럼 점점 기고만장해지게 되고, 또 회의도 공적 회의라는 게 있는데 공적 회의의 결론대로 하지 않고 공적으로 회의하고 나서 측근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측근들과 했던 회의 결과로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그 공적인 자리에서 모였던 신하들, 특히 이런 신하들이 많잖아요. 왕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청백리 같은 사람들은 공민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려가 중요하니까 공민왕 개인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딸랑딸랑하거나 안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길은 공적 회의와 공공의 약속이 중요한 건데 공민왕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정말 비극적이게도 이런 식으로 측근 정치가 심각해지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생기게 되냐면 결국은 측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왜냐면 오만해지니까. 그 나를 건드려? 하면서 초기에 공민왕이 굉장히 아꼈던 조일신이라는 사람도 난을 일으켰고, 후반부에 굉장히 아꼈던 김용이라는 사람도 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정세운이라는 장군이 죽게 되는데, 이 당시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한 10여만 명의 부대가 쳐들어오는데 당시 고려가 나라가 너무 국력이 약하니까 막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공민왕 본인은 저쪽 안동까지 도망가요. 근데 정세운이 남아있는 자녀병을 잘 모아서 한 20만 명 정도를 어떻게 모은 다음에 개경 일대에서 밀고 내려오는 홍건적을 잘 유인해서 단숨에 격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그 정도 업적이면 강감찬, 뭐 권율 이 정도인데 사실 처음 들어보셨죠? 정세운이라는 장군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대업적을 세우니까 공민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을 이제 내리는, 소위 말하는 어떤 상을 내리는 조서를 발표했는데 시기 질투하던 다른 신하가 명령서를 조작해서 정세운을 참아라라고 명령을 바꿔서 결국은 정세운이 큰 공을 세우고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측근 정치를 과도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거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공민왕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건에선 다 이겨요. 뭐 사실 저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농사로 비유하는 게 굉장히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잡초라는 건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기에도 이렇게 제초제 뿌려도 결국 이제 큰 것들은 다 이렇게 농부들이 다 파내고 이런 과정을 하죠.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공민왕의 리더십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잡풀만 걷어내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단하는 건데, 구조가 똑같으면 A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나오고, B를 제거하면 C가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경제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 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의 기득권을 어떻게 혁파하느냐 같은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민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는 화려한 능력을 펼치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플랜이 좀 부족했다.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숱한 우여곡절의 그 결과 속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학교에 다니면 하나하나 그 업적을 학생들이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고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강 아시겠죠, 그렇죠? 한 명의 모습 속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장점도 있고,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도전입니다. 제가 이제 한 줄 넣었습니다. 혁명에 도전한 왕조의 설계자, 뭐 이런 말을 하게 된 건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라를 세웠다는 건 좀 대단한 건데, 정도전을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출신이 지방 향리 자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서는 좀 그럭저럭 사는, 하지만 그렇게 뭐 중앙에서 잘 나가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딱 왔는데, 막 선배였던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명문가댁 사람들이니까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고려는 서울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양반이고 엄마는 이제 그 첩의 자식. 사실은 정도전이 서울이에요. 근데 고려는 서울에 대한 차별이 조선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관료가 됐는데, 나중에 가면 정도전을 막 제거하려고 평생 함께했던 동지인 정몽주가 이 사람을 공격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나중에 공격하는 게 신분이 미천하다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대강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유능하지만 집안이나 배경이 약한 사람, 요게 이제 정도전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20대 초반에 똑똑했기 때문에 국민왕의 눈에도 띄었고 차곡차곡 승진을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문제의식이 강하고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이때가 혼란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정도전이 뭐가 되냐, 세자로 말하면 본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권무세족들이 그래? 너 죽었어. 그래서 그냥 딱 집어넣고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괴롭혀요. 결국 이 정도전이 이런 어떤 정치적 공세 속에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전라남도 나주라든지 경상북도 같은 완전히 산골짜기에서 8년 9년 정도의 시간을 유배를 당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생했겠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오래 가둬두는 걸로 하잖아요. 뭐 10년 20년 무기징역. 근데 옛날 전통사회에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길어도 통상 3년을 안 넘어요. 왜냐면 옛날엔 죽이니까. 그러니까 유배를 보낸 다음에 쓸만한 애면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신하로 만들고, 아니면 선물로 사약을 보내주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좀 나쁜 건데 옛날엔 좀 그랬었어요. 근데 8년 9년을 유배 생활을 시켰다라는 건 아예 작정하고, 좀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저건 뭐 집안도 형편없고 그냥 물어붙이면 돼 하면서 계속 8, 9년을 돌린 거예요. 그다음 이제 돌아왔죠. 유배 끝나고 돌아왔는데 무슨 명령이 떨어진지 아세요? 개경 출입 금지령. 요즘을 말하면 서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관료가 되고 싶은데 세종시 출입 금지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그러면 개경 근처에다가 자기 학당을 세워서 제자라도 양성하자 하면서 학당을 3번 세웠는데, 군대에 가서 그 학당 건물 자체를 3번이나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너는 정말, 그러니까 어떤 반개혁 세력들, 기득권층 입장에선 요 놈을 그냥 막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막 부셔놔야지 기어오르지 못한다라는 본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인간의 결단이 느껴지는 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면 그냥 에이 몰라 포기하고 낚시나 하면서 세월을 한탄하는 도사가 됐거나,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이 대나무가 또 꺾어지면 무섭다고 한때 젊었을 때 개혁적인 사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흔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막 나이 들어서 확 변절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20대 때 잘 나가다가 30대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40대 초반이 돼버리고 나니까 충분히 자기의 어떤 신념을 꺾고 그래도 뭐 이렇게 자리라도 하나 얻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정도전은 더 큰 꿈으로 나가요. 그게 뭐냐, 혁명인 거죠. 역성혁명. 우리가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 넘어온 얘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역성혁명 그거 뭐 제위찬탈한 거 아니야?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삼국통일이나 후삼국시대 때 왕건 같은 얘기들은 워낙 스펙타클하니까 좀 이렇게 나와 상관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재밌잖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죽고 뭐 과부가 되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드라마로 보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쟁이 없이 권력이 교체되는 게 훨씬 안정적인 건데 특별히 이 역사혁명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기원전 5세기경에 맹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나와서 역사혁명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천자, 국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면 그에게는 천명, 하늘의 뜻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소위 말하는 소인배에 불과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밀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역사혁명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때 동아시아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을 비롯한 어떤 이 동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선진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실제로 실현한 적은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일본 다 뒤져봐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다고 말해도 돼요. 보통 삼국지 같은 스토리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내가 영웅이 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운 다음에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근데 요 사건의 특징, 정도전이 꿈꿨던 사건의 특징은 뭐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이 사회를 개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결국은 정도전이 선택한 길은 뭐냐? 혁명이다 라고 해서 아예 기획적으로 혁명을 설계했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런 플랜이 있지만 무력이 없으니까 요담 스토리는 유명하죠.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성계가 뜻이 맞고 이성계의 무력을 이용해서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갔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권력만 교체가 된 거면 왕조 교체에 불과한데 그의 리더십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공민왕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